부동산 4부.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이번 주 분양 캘린더에서는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신 반포 한강변 아파트죠. 아크로 리버뷰 모델하우스 방문기 전해드립니다. 고덕 그라시움과 마포 한강 아이파크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궁금증 톡톡톡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의미, 그리고 화재보험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고요. 분양과 관련된 선납제도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이번 주는 아크로 리버뷰, 강남에서 제일 관심 많은 아크로 리버뷰 일반 분양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고덕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좀 관심 가는 얘기들이 많이 있네요. 조금 이따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알토란 같은 부동산 분양 소식을 알려드리는 알토란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궁금증 톡톡톡의 마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번혜입니다. 알토라님, 이번 주 분양 소식 부탁드릴게요. 예, 추석이 지나고 분양 시장이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아크로 리버뷰 구 한신 5차 재건축 모델하우스를 다녀왔는데요. 오픈 첫날에 갔는데 이 한강변 새 아파트라 그런지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부 카페도 그렇고 엄마들 카페들 지역 카페에서도 청약할 거냐고 묻는 질문, 모델하우스 관람기 등이 많이 올라왔답니다. 마플님도 다녀오셨다고요? 모델하우스 보신 느낌이 어떠셨나요? 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저도 다녀왔는데요. 사실 그 84제곱미터 그 모델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광폭 베란다 확장하면 사이즈가 커도 34평에 머무르지 않을까 큰 기대 없이 갔는데 사실 막상 갔더니 제가 본 코너형, 저희 지난주에 말했던 탑상형이죠. 네. 탑상형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워낙에 커서 굉장히 넓어 보이고 개방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란다 이게 구조가 좀 이상할 줄 알았는데요. 막상 보니까 거실도 넓고 부엌도 넉넉한 공간에 아일랜드 식탁도 굉장히 사이즈가 좋게 나왔고요. 방도 다 작은 방 모두 할 거 없이 좁은 거 없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드레스룸이 있다 그랬는데 그 모델하우스에서는 드레스룸으로 꾸며놓지 않고 이렇게 파우더룸이라고 하나요? 이제 파우더룸하고 조그만한 붙박이장을 해놨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활용도가 좀 떨어져 보이고 이제 안방에 그 붙박이장 넣는 위치가 좀 애매하다는 거, 그거 약간 약점이었고요. 나머지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분양 면적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78제곱미터 33평이죠. 그리고 84제곱미터 35평인데 33평은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겠느냐 했더니 거실과 안방이 한 50cm 정도 작아진다라고 하고 나머지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거주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이렇게 넓은 광폭 베란다가 적용된 거죠? 지금 최근에 나온 아파트들은 이제 34평인 경우에도 방에 베란다가 하나가 삭제된 구조인데요. 여기가 광폭 베란다를 받은 이유는 이 분양권 전매랑도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사업시행 인가를 아주 오래전에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당시에 설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설계를 갖다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광폭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적률 300% 시대의 아파트는 아니고요. 300% 시대에 나왔지만 아주 예전에 승인을 받아서 용적률을 한 270% 정도 받은 그 과거 기준의 설계 개념이 도입된 아파트라서 광폭 베란다에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네, 저도 모델하우스 들어서자마자 많은 분들이 넓다 이렇게 감탄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넓은 거는 참 장점으로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파트 동 배치가 십자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옆동하고 사생활 침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았다. 그 동간거리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단점이 있어 보였고요. 그리고 향이 A타입인 경우에는 한강 쪽이라서 서향 아니면 향 자체가 서향 아니면 북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강뷰를 위해 그렇게 설계한 것 같은데 이슈가 되고 있는 그 10층
10층짜리도 이제 서양이더라고요. 한강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리고 백삼동 3호 라인, 백사동 2호 라인 경우에는 송전탑이 보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3, 4층 분양분의 경우는 한강뷰가 안 된다고 거기 그 설명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시설이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고 또 요즘 아파트들이 거의 뭐 분양가를 높이는 대신에 고급화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뭐 해외의 무슨 보피라든지 그로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여기가 강남이다 보니까 강남에서 강을 보기 위한 조망으로 그 서향이나 북향은 이게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강남 쪽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뭐 신반포 오차 아크로 리버 뷰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강남 전체가 강을 보기 위한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십자형 배치에 대한 얘기는 그 카페 댓글에서도 그 많이 얘기가 되더라고요. 십자형 배치라 앞 옆집이 보이는 거 아니냐, 옆집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될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거의 확실하게 뭐 옆집이 보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십자형인데다가 한 동에 같이 접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잠실에 엘스에 사는 지인이 십자형 배치가 있대요. 그런데 그쪽은 동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되면 너무 잘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보자마자 이거는 사생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기대하기 어렵다. 네, 거주하면 그렇군요. 약간 그 부분이 불편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3층, 4층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필로티 들어가면 실제로는 5, 6층 높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필로티 높이를 그때 7.8m인가요? 이렇게 채택하다 보니 3층, 4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3층, 4층의 높이예요. 다시 여기에다 필로티가 들어가서 5층, 6층 높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고급화 옵션 얘기 잠깐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산 수전을 쓰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요. 그걸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대림바스도 사실 국산으로는 고급사양이거든요. 그래서 고급화 옵션 강조해서 괜히 분양가 높이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옵션 항목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싸게 사서 내 돈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바꾸는 게 그쵸.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직접 본 걸로는 부엌 가구가 뭐 국산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거든요. 수납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구조를 굉장히 잘 뽑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속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상판도 컬러도 훨씬 고급화했다는 그 모 단지에 제가 상판 색깔이 사실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여기 상판 색깔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 이번에 나온 그 고급화가 되지 않은 거는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꼭 고급화해서 분양가를 비싸게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고급화하지 않고 분양가 저렴한 게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점에서는 일단 분양가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0만포 자이 같은 경우 한 4,390만 원 정도에 나왔는데 지금 딱 한 개 나온 10층 같은 경우가 14억 9천 정도니까 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고요. 뭐 경쟁률도 그 메리트만큼 높아지겠지만 저층 같은 경우도 일단 분양가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아주 매력 있는 금액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델하우스 오픈에 맞춰서 분양 공고가 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왜 분양 공고는 갑자기 늦춰진 건지, 그럼 벌써 분양가가 오픈이 되었을 텐데요. 뭐 이거는 제가 그냥 주워서 들은 얘기라 정확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분양 내용 중에 일부 고급화한 내용들을 이제 빼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어졌다라는 얘기를 건너서 들었습니다. 아, 네. 아크로 리버뷰 모델하우스 평은 전체적으로 호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률이 꽤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청약 일정 알려드릴게요. 이번 주는 19곳 8,879가구가 청약 접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서울 수도권은 이편한세상 독산 더 타워, 김포 풍무 꿈의 그린 2차 두 곳이 청약 접수를 하고요. 네, 지난주에 안내드린 대로 독산 더 타워는 서부 간선도로가 강남 순환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면서 강남권 출퇴근이 좀 용이해졌다고 합니다. 학군과 대중교통을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단지 중에 고덕 그라시움과 마포 한강 아이파크 눈에 띄더라고요.
네, 고덕 그라시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고덕 그라시움은 구 고덕 주공 2단지 재건축한 거고요. 총 4,932세대, 엄청 단지 규모가 크죠. 그중에 2,010세대가 분양을 들어갑니다.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에서 127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저희 한번에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한 분하고 그 고덕지구를 한번 방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도 곧 내년 2월이면 한 3,700세대가 입주도 하고 있고 주변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진짜 뭐 4,932세대니까 거의 5,000세대 중에 이제 2,000세대의 물량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이 일반 분양의 결과가 향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강남에서 지금 뭐 40세대, 뭐 70세대, 100여 세대 나오는 걸 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뭐 잘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 그닥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단지 물건들이 어떻게 이제 소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덕 같은 경우,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현재 한 그 5천여 세대고요. 바로 그 길 건너에 있는 지금 고덕 그 3단지 같은 경우가 또한 4,000세대가 고덕에서 지금 다음 타자로 준비 중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여기는 아파트로 보면 단기간에 그 입주 물량에 대한 부담이 분명하게 있는 거 사실이고요. 그에 비해서 오히려 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세대 입주가 몰려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오히려 상가에 저는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일동역 앞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덕 그라시움에 한 5,000세대 입주, 그리고 고덕 3에 한 4,000세대 입주가 불과 한 1년 내지 1년 반 차이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 상권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입주가 언제죠? 입주는 지금 2019년 8월로 알고 있어요. 고덕 그라시움이. 그러면은 뭐 19년에서 한 20년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규모에 정말 놀랍더라고요. 상일동 첫 시작부터 마지막 출구까지 쭉 그라시움이 이제 걸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에 이제 그 고덕 시장이 이제 끼고 있는데 주거하기에는 정말 좋은 위치가 아닌가. 굉장히 녹지가 많고요. 학교도 많고, 그리고 바로 옆에 시장도 붙어 있고, 대형 마트도 이마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중반들이 노릴 만한 그런 단지로 보이고요. 주변에서 이번 기회에 내 집장만 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진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집장만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고덕 같은 경우는 이미 이주도 6을 빼고는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그쵸. 사실 이주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입주 물량만 남아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잘 참고하셔서 청약은 냉정하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마포 한강 아이파크 망원 1구역 재건축 안내드리겠습니다. 총 395세대 중에 202세대가 분양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에서 111제곱미터가 분양이 되고요. 한강뷰가 나온다고 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강뷰이긴 하지만 주택 재개발 지역이라서 주변이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일반 주택가가 됩니다. 이 외에 좀 눈에 띄는 단지가 안산에 있는 그랑시티 자이 1차. 그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3,728세대고요. 전용 면적은 59에서 140제곱미터. 그리고 오피스텔 555세대도 따로 분양을 합니다. 여기 그랑시티 자이 같은 경우는 제가 7,000세대로 알고 있었는데 그 3,000세대로 자료가 와서 왜 그렇지 하고 조금 찾아봤더니 이게 1차가 그렇고요. 총 세대수는 7,628세대의 주거, 상업, 문화 복합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제가 잠깐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7,600세대면 거의 신도시 하나급이 생겨서 들어갔더니 일단 지금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요. 뭐 라데팡스, 롯봉기 힐스, 복합 도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까지 30분대로 연결하는 신안산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긍정적으로 써놨는데 신안산선조차 아직까지는 계획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으로는 단지 내 초중고교가 다 들어가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정도 세대가 지금 분양을 하려면 사실 자이 쪽에서 굉장히 목숨을 걸고 짓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반면에 그럼에도 지금 현재 시설이나 그 주변의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동탄 이 신도시의 사랑으로 부영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입니다. 여기는
2,766세대가 분양을 하고요. 전용 면적은 60에서 84제곱미터 중소형 평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탄 2기 신도시는 지금 계속 분양 일정이 있는데 여기도 실거주 관심이 있으시면 좀 유의해서 보실 지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궁금증 톡톡톡. 마플님 준비하셨죠?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전세 계약할 때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어떤 경우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체결 이후에 2년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죠. 2년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6개월 전부터 또 1개월 전까지 그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해야 하고요. 만일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고 간주를 해요.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요. 통지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그 해지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렇다면 중개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적으로 2년 계약 전에 세입자가 나갈 경우에는 세입자가 부담을 하고 2년 만기를 채운 후에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묵시적 갱신 후에 2년을 채우지 않고 세입자가 나갈 경우에 누가 부담을 하나요? 네, 그럴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때는 만기 후 해지로 보기 때문에 주인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만기 시에 동일 조건으로 갱신을 하더라도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새 계약이 체결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마플님께서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대인의 입장이냐, 임차인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세 3억 원에 우리가 2년을 거주를 했는데 똑같이 3억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거는 2년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서 중간에 나가게 되면 세입자가 그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고요. 2년 전에 전세 3억의 계약서를 썼는데 금액이 동일해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번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이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안 쓰고 동일한 조건에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서 세입자는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있고 중개수수료를 내지 않는 반면에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추석 명절 때 신반포 2차에서 큰 화재가 났었고요. 또 얼마 전에 도봉구 쌍문동에 아파트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도봉구 쌍문동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까지 있었던 큰 사고였죠. 이렇게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에 피해 보상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파트에 살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아랫집에 불이 나서 윗집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죠. 화재 사고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화재가 났다 하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화재 보험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화재 보험의 보상 범위를 알아봤더니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건물, 가재도구까지 모두 보상이 이루어지고요. 우리 집 화재로 윗집이나 이웃집에 대물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벌금형을 받게 되면 특약을 할 경우에 그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을 해준다고 해요. 아파트 거주 시에 아파트 대표로 화재보험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요. 개별적으로 주인이나 세입자의 경우에 꼭 가입을 해야 되나요? 네, 아파트 단지 대표는 건물 또는 벌금, 배상 책임 등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수 아파트의 경우에, 특수 건물의 경우에는 화재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에서는 이제 관리 소홀이나 노후화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게 고의든 아니든 간에 세입자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세입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입자도 주택 화재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아파트의 경우는 16층부터는 집주인도 필수로 화재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층부터 15층 아파트는 본인 선택의 문제이고요. 16층 이상부터는 필수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다네요. 그래서 요즘엔 또 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하시면서 지진 특약도 넣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진까지 예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지진 생기니까 지진 특약 많이 없앤 것 같은데 또 화재 많이 생기면 이 화재보험도 없애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남아있는 보험이 없지 않을까요? 16층 이상 아파트 주인도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였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 들어서요. 다들 이렇게 가입을 하시나요? 네, 모르고 대부분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다주택자거나 세를 많이 내시는 다주택자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뭐 만일의 경우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큰 피해 시 보상을 위해서는 큰 돈이 아니라면 평소에 이런 보험을 이용해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일 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보험금 자체가 1,000에서 2,000만 원으로 굉장히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화재 보험을 드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일반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을 내러 갔더니 선납제도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선납제도의 장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중도금 선납제도라는 것은 이제 분양을 받은 사람이 중도금을 예정된 기일보다 미리 내게 되면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중도금을 선납을 하면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할인된 금액만큼 중도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건설사마다 이 할인율이 좀씩 다른데요. 최근에는 2에서 5%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해요. 요즘 이자율 생각하면 뭐 엄청 큰 돈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은행 이자율보다 이율이 좋아서 목돈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활용을 많이 하고요. 목돈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 선납 할인금만큼 분양가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를 감면받는 효과가 또 있어요. 아, 그게 무슨 뜻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제가 할인을 받아서 3천만 원 할인을 받게 돼요. 그러면 원래는 10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선납 할인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9억 7천으로 취득세를 9억 7천으로 내면 되는군요. 그렇죠. 9억 7천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억 선에 걸려 있는 아파트들은 뭐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9억이냐 뭐 8억 경계선에 9천이냐에 따라서 6억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대요. 그렇겠네요. 3억, 6억, 9억 뭐 이런 금액들은 그 차이가 꽤 크겠네요. 네, 활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듣고 보니까 굉장히 이점이 많은데요. 주의할 사항도 있을까요? 네, 그런데 이 선납 시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시행사의 재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행사와 시공사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시공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사를 이렇게 진행해주는 건설사예요. 그리고 시행사는 이 건축 사업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공사는 시행사의 의뢰를 받아 공사는 그냥 업체일 뿐이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신반포자의 아파트를 예를 들면 이제 뭐 시공사는 자이가 되는 거고요. 시행사는 반포 한양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설마 자이가 부도가 나겠어라고 시공사를 보고 이렇게 안심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자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시행사인 반포 한양이 부도가 날지 안 날지 이걸 따져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럼 시행사가 부도가 나면 사실 시공사는 똑같은 피해자일 뿐이네요. 돈을 못 받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택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시공사면서 시행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각 단지별로 살펴보아야 될 문제고요. 근데 이게 단점이 중도금 납부일보다 미리 돈을 낼 경우에 이 시행사가 부도가 난다면 HUG의 보증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시행사들이 재무 상태가 악화가 되어서 도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도금 선납제도를 활용했던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피해를 그대로 봤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중도금 선납 제도 같은 경우는 잘 활용을 하면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제 이제 실입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고요. 중간에 매도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물건을 살 때 일반 분양이나 이런 물건을 살 때는 그게 상당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야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의 그 폭이 넓어지는데 현금을 전부 다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매수 대상자들의 폭이 상당히 좁아지기 때문에 매도 계획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대출을 활용하시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중도금 선납 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네요. 단 시행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서 계획 세우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청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궁금증 톡톡톡에 질문해주세요. 사주와 부동산 카페 또는 팟빵 게시판을 통해 질문 올려주시면 똑똑박사 마플님의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사부